정치 카페 테라스 Y.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테라스 Y의 조성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강 작가님 잘 지내셨어요? 네, 늘 그렇듯이 잘 지냈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요. 지난주에는 감기 기운이 좀 있어가지고 고생을 좀 했네요. 청취자분들도 좀 아침 저녁 날씨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난 방송이 첫 방송이었는데요. 첫 방송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주변에 뭐 평가는 어땠는지 강 작가님. 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응원의 말씀도 많았고 격려의 말씀도 많았습니다. 저 더 잘하라는 질책도 있었고요. 또 모든 말씀들 저희가 다 귀 기울여 듣고 앞으로 방송하면서 또 무엇에 신경 쓰고 또 무엇에 신중해야 하는지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좀 약속드리고 싶은 거는 분명히 지난 방송보다 이번 방송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격려의 말이 큰 힘이 되었다는 후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네요. 네. 저희가 지난 방송 어떻게 청취자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첫 게스트로 그 소설 표백의 장강명 작가님을 모셨었습니다. 사실은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후기 게시판을 보니까요. 뭐 비판도 있고 네. 질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라스 Y는 평소에 우리가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이 격려와 또 비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힘과 정의를 모두 갖춘 승리하는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에서 펀드를 모집합니다. 이름하여 정의당 20펀드. 정의당 20펀드는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20석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정의당의 결정 권한이 달라집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크고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 정의당은 선명한 민생진보, 대중적 진보정당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펀드 원금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내년 4월 30일에 돌려드립니다.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20펀드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조성주의 해시태그. 예, 조성주의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8.15가 있었기 때문에 8.15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이번에 다뤄볼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셜 커머스가 요즘 대세입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뭐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고 대세인데 그중에 쿠팡이라는 소셜 커머스 업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 제안을 내놨어요. 강 작가님 이거 아시죠? 네, 저도 뉴스에서 보고서는 사실 좀 깜짝 놀라기는 했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정규직 기사로 택배 기사들을 정식으로 고용을 해서 연봉도 4,000을 주겠다라는 뉴스였어요. 네. 그 원래 택배 기사분들이 택배를 하나 배달하면은 그 한 200원 정도 받으시나요? 네, 150원에서 250원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도 실제 받아가는 월급이 얼마 안 되고 특수고용직이죠. 전형적인 그렇죠. 비정규직이었는데 쿠팡이라는 소셜 커머스 업체가 이 택배 기사들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형태로 해서 연봉 4천만 원을 보장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걸 발표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알게 모르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뭐 기업의 비판적인 그 내용을 할 때도 많지만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이 산업에서 좀 노동자들에게 어떤 좋은 정책을 펴는 것은 또 칭찬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그렇죠?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 쿠팡이 갑질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홍영표 의원에 의해서 쿠팡의 또 갑질 논란이 또 화제가 됐어요. 중소기업 특허 제품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짝퉁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 그래서 그 업체가 도산했다. 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그 대표가 원래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으로 네.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나오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 대표들은 다 나오셨던데
네. 이 쿠팡의 대표님은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온 이유가 뭐랍니까? 농구를 하다 다쳤는데 긴 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서 그 생중계되는 국감장에 예의에 맞지 않는다라는 변명을 해오셨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강 작가도 그렇고 저 조사장도 국회에서 보좌진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수많은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하지 않기 위한 변명들을 사실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긴 바지를 입을 수 없어서 나올 수 없다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농구가 잘못했네. 실망했어요. 좀 더 창의적인 변명거리를 만들어주시길 바라요. 네. 어쨌든 그 소셜 커머스라는 새로운 산업이 커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어쨌든 노동자들의 다양한 노동 문제도 잘하는 것도 있고 좋게 개선되는 지점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유통계에서의 갑질 논란 이런 거는 또 문제로 또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점점 소셜 커머스 산업이 커지면 계속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못한 건 또 확실히 못한다고 비판도 하겠습니다. 다음 강 작가님 또 주목했던 뉴스가 하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좀 슬픈 소식이 저의 눈길을 끌었어요. 8월 29일 날 저녁 때 강남역에 교대 방면 스크린도어가 고장이 났고 거기에 수리를 하러 들어간 28살의 직원이 전동차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청취자분들도 접하셨을 것 같은데 하청업체의 직원이었고 원래 두 명이서 한 조로 수리를 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고 운행하는 기간에는 그 출입이 금지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원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들어가서 수리를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 택배기사 뉴스하고 연동이 돼서 생각했던 단어가 사람의 가치, 사람의 가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었어요. 어찌됐든 그 사망한 노동자가 일했던 회사는 서울 메트로에서 용역을 주는 외주 업체였고, 그렇죠. 네, 이 업체는 주로 이제 비용 절감이나 효율을 위해서 지켜지게 되어 있는 다양한 어떤 원칙들을 지키지 않도록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전형적인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 그쵸. 사내하청 또는 하청 외주 영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 또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문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스크린도어라는 거는 원래 승객들의 안전이나 편리를 위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설치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으로서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설치되는 많은 편리한 그 구조물이나 또는 제도나 어떤 장치들 이면에는 분명히 사람의 노동이 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하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를 사망으로 몰아간 거는 우리의 돈에 대한 집착과 효율이라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더 빠른 배송,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사람을 갈아 넣어서 지탱하는 시스템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는 그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토마토나 과일이 아닙니다. 갈아 넣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조성재 해시태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게스트분을 소개하고 게스트와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지난번에 연이어서 또 소설가로 모셨습니다. 연이어 소설가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인물이십니다. 제가 최근에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한 걸 보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정도면 짜증날 정도로 멋있다. 자, 오늘 모신 게스트는요. 손아람 작가이십니다. 최근에는 D-라는 소설을 내셨고요. 그 전에 소수의견이라는 소설과 그 영화의 각색도 담당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손아람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구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5년 만에 보는 건가요? 네, 한 5년 만에 마지막 술자리에서 봤는데요. 그렇죠, 술자리에서 봤어요. 네,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날 술자리 헤어진 다음에 예. 이렇게 만취 상태로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요, 제가? 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전화를 끊었던 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잘못 누른 거 아닌가요? 그랬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저희는 5년 만에 보는 거라 반갑고요. 최근에 하여튼 제가 아주 언제 한 번은 저희가 꼭 모시고 게스트를 모시고 싶어가지고 저희 후보 명단에 최상위에 있다가 이번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청취자들을 위해서 손아람 작가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은주 작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이 여성 작가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하지만 굉장히 멋진, 짜증날 정도로 멋진 남성 작가님이시고요. 손아람 작가님이십니다. 80년생이세요. 네. 굉장히 젊은 장편 소설을 몇 권이나 내신 화제의 인물이시고요. 제가 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요. 되게 쟁쟁한 선배님들을 배출한 학교의 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전직 공무원님도 계시고 사실은 이제 딱 이걸 보는 순간 저는 변희재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 나오셨죠. 저희 노유진의 정치카페 진중권 선생님 거기 아니신가요? 유홍준 전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신데, 네, 드디어 막내 손아람 작가님까지. 자, 독특한 경력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힙합 그룹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의 래퍼로 활동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이 건 이따가 또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동명의 소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라는 소설을 쓰셨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영화였는데요. 소수의견의 원작 소설의 작가이시기도 하고 각색도 하셨고 카메오로 출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최근작 소설 D-를 출간하시고 좀 여러 방면에서 명성을 드높이고 계시는 젊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저희가 소개를 잘 한 건가요? 부족한 설명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또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니요. 충분했고요. 그러네요. 미학과에 보통 10년마다 한 명씩 몹쓸 인간이 출연한다 그러는데 요즘 제가 그 이야기 많이 들어요. 대리였다고. 그런 게 있군요. 네. 저는 영화 소수 의견은 봤고요. 근데 소설로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 읽었는데 최근에 이제 소설은 D-를 보고 제가 정말 하룻밤새 다 보고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은 소설이었습니다. 일단 소설 이야기나 이런 거는 차례차례 하고요. 일단은 저는 손아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돼서 지금 이제 소설가가 되시게 됐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아까 이제 강 작가가 소개해줬지만은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라는 그러니까 힙합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룹에 맞아요. 이제 랩을 담당하셨죠. 네. 네, 래퍼셨습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이 힙합 그룹은 고등학교 시절에 네, 시작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시작을 했죠. 그때는 팀 이름을 이제 진실의 말소된 페이지라는 이름은 굉장히 나중에 지은 이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멤버들과 모여서 시작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였죠. 네. 이름이 되게 멋있어요.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네. 있어 보여요. 딱 그 목표 하나로 팀 이름을 늦게 갖게 된 게 멋있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그 고민을 한 3년 정도 하다가 네, 나중에 이름을 갖게 됐죠. 일단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때 음악하던 시기는 어떻게 래퍼를 하시게 됐고 힙합 그룹을 하면서 어떤 음악들을 주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음악을 시작하게 된 동기 자체는 굉장히 진지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소설도 굉장히 진지하지 않게 시작했고 네, 음악도 이제 소설도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음악도 좋아했으니까 한번 장난스럽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들이 예상치 못한 반향을 일으키면서
거기서부터 진지해진 거죠. 결과가 진지하게 만든 거죠, 저희를. 그래서 팀을 시작하게 됐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좀 힙합 음악 안에서는 흔하지 않은 좀 무게가 있는 음악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거죠? 저희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가사들이 일단 많았고, 혹은 이제 철학적인 가사들이라던가 좀 힙합이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뭐 쇼미더머니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과는 톤 자체가 좀 많이 틀렸는데, 예, 좀 그래서 이제 힙합 안에 섬이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뭐 저희가 이제 꼭 옳은 시도를 했다기보다, 뭐 관심사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음악을 할 때 이제 일단 그 시대에는 이제 힙합이라는 문화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시대였고, 우리는 어떤 하나의 형식으로서 음악 형식으로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랩이라는 이제 표현 수단 안에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해보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음악을 했었죠. 혹시 그 당시에 했던 음악 중에 네. 뭐 히트곡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요? 좀 화제가 됐었다고 저는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목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예, 뭐 예를 들면은 3월 부평이라는 노래는 이제 저희가 그 2001년 그 부평 그 대우자승타 시위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권 시각에서 만든 노래인데, 그 노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그 이후로 화제가 됐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제 소설 D-에도 그 부평 자동차 시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제 그때 그 노래 가사에 썼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어요. 그 묘사하는 과정에. 뭐 저한테도 눈이 온다던가 뭐 이런 장면도 그런. 네, 뭐 그런 어떤 시위 장면에서 행인들의 무관심, 그리고 그 반대로 그 안에서 어떤 그 물리적인 몸다툼에서 오는 느낌, 대학교 1학년들이나 신입생이 느낄 만한 그런 그 새로운 시야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음악에도 있었고, 그게 이제 음악에 담아낼 때가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엔 당사자의 시각에 썼던 거고요. 다행히 그걸 이제 그 감정들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소설할 때도 좀 편하게 차용해서 가져다 쓸 수 있었던, 이제 15년 후에 쓰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작은 래퍼로 어쨌든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앞에 모시고 계시지만 랩하는 모습이 사실 상상은 잘 안 돼요. 지금 딱 작가님 같은 모습. 시키지 마세요. 아니, 시키지는 않을게요. 그 음악을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래퍼로 해서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라는 나중에 이제 힙합 그룹의 이름은 나중에 짓게 되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작권 관련된 문제가 좀 오랫동안 있으셨다고. 음악 할 때. 그거는 정확하게 저작권 문제라기보다는요. 기획사와.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심각했던 일종의 노예계약이라고 말하는 기획사 대 이제 그 실현자 사이의 계약에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일단 경제적으로 불공평했고, 뭐 예를 들어 음반 하나 팔면은 뭐 10원, 20원 씩 받는 거를 가수가 받고 나머지는 전부 회사로 돌아가는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한테 제일 큰 문제였던 거는 또 이제 계약 기간의 문제였는데, 계약 기간이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 모호하고 회사에서는 그걸 거의 사실상 이제 영속적인 계약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뭐 음반이나 내주면서 영속 계약을 주장하면 모르겠는데, 음반을 내주지 않고 회사 일을 끊임없이 그 무급으로 시키면서. 회사 일이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일인가요? 뭐 네, 그렇죠. 뭐 그런 회사 관련된 다른 가수와 다른 음악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의 노동력을 가지고 일을 하게 시키면서 음반은 계속 미루는 거죠. 이제 그런 종류를 이제 분쟁에 가니까 회사에서는 어차피 계약은 영속적인 거라는 걸 주장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위약금. 네, 위약금. 근데 위약금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저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노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일종의 노예 매매금. 그러네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돈을. 근데 이제 당시 이제 20살 근처에 있는 학생들이 지불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을 요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저희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이겼죠. 소송에서. 얼마나 걸렸어요? 소송? 우리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5년 가까이. 이게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싸움이었고요. 대법원까지. 이런 게 소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참 한 이제 평범한 개인들이 하기엔 참 어려운, 또 음악가나 이제 시작하는 예술가들이 하기도 참 어려운데 대단한 집념과 예를 들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어떤 그 기념비적인 판례를 남기자는 생각 같은 건 없었고요. 뭔가
복수하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데 저에게 주어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법원을 빌리는 거 말고는. 그래서 계속 법원에라도 나오게 만드는 걸 복수를 하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이제 기념비적인 판결이 나오고 네. 그렇게 됐죠. 네.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거 복수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결과가 사회적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소설가가 되셨어요. 네. 강 작가님이 이 래퍼에서 소설가로 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뭐 이따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손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문장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래퍼의 영향이 있는 건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설을 딱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계기나 동기 그런 게 있었나요? 일단 음악이랑 관련이 있는 건 분명해요. 일단 제가 뭐 책 읽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만 작가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 근데 음악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작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큰 걸림돌은 용기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경제적으로 보상이 충분하지도 않고 굉장히 그쵸. 불안정한 삶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난 작가를 할 거야라고 결심하는 건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창작의 경험을 해봤고 그 희열이라던가 그 만족감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너무 하고 싶고 내 인생에서 어떤 다른 길을 택해도 이것이 주는 충족감을 얻지 못할 거라는 종류의 느낌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으로 그 두려움을 상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음악적인 영향도 있었어요. 아까 문장 얘기하셨는데 이제 음악을 그 랩을 할 때는 굉장히 리듬이 중요하잖아요. 똑같이 가사를 쓰는 일이지만 이제 입으로 발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이제 리듬을 이제 텍스트에 반영시키는 종류의 것은 거의 이제 습관이 됐다고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읽으면서 소설을 이게 되게 묘한 느낌이 들었던 게 맞아요. 저는 글을 쓸 때 전형적인 만연체거든요. 한 5줄씩 가요. 그래서 욕을 엄청 먹는데 그런 게 영향을 그렇게 줄 수 있겠군요. 리듬. 그래도 리듬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 작품을 쓰는 글을 쓰지는 않지만 항상 이제 이런 훌륭한 글쟁이들에 대한 동경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되게 멋진 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랩을 한 사람이라서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정말 많네요. 네. 영향이 있죠. 예. 근데 그 소설은 워낙 좋아하셨고 또 네. 이제 그걸 또 쓰겠다라는 물론 결심이나 용기를 가질 수 있지만 사실 결과물을 내는 건 또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 얘기도 좀 듣고 싶기도 하고 또 첫 번째 소설이 또 이제 그 진실의 말소잼 페이지라는 그룹의 이름을 하고 같은 소설이에요. 네. 그 얘기를 좀.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10대 시절에 음악을 시작해서 그리고 음악이 굉장히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제 제대로 된 이 제도권 사회로 나가는 길목에서 그 자본의 힘 앞에 굴복하게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팽개쳐지는 거리로 그런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이고 말 그대로 저희 팀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진실의 말씀된 페이지라는 팀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았다고 보면 되는 소설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걸 첫 이제 소설로 내시고 예. 이게 이제 그 다음 소설 작품이 이제 소수의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이제 한국에 이제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첫 소설이 좀 어느 정도 호평이나 호응이 있으면 이제 다음 소설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 낼 수 있는 기회 같은 게 주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런 영향력이 좀 있었던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제도권 문단의 어떤 등단 방법을 통해서 한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예. 일단은 뭐 어떤 등단 절차, 뭐 공모전이라는 거 이런 걸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저를 이제 제 글을 높이 평가하는 출판사를 운 좋게 만났고 계속적으로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소설을 내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지점은 있지 않았죠. 첫 번째 소설 냈던 출판사. 네, 계속 그 출판사에서 이제 똑같이 들녘이란 출판사인데요. 예, 거기서 책이 나왔죠. 아하, 그렇군요. 두 번째 이게 아마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제목일 거예요.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로 어쨌든 개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출연을 했고 화제가 된 영화기도 합니다. 사실 소수의견. 네.
예, 영화 그리고 소설 소수 의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용산 참사가 모티브가 된 거죠. 네, 이 소설과 영화는. 소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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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영화는 봤는데 영화 앞에 이제 예. 실제 저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맞아요. 이상하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의미하는 게 따로 있었던 네, 건가요? 그 문장은 사실 소설에도 맨 앞에 들어가요. 네. 예, 소설도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있었는데요. 첫째로 이 소설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처럼 읽힐 여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용산 참사를 모티브로 했다는 걸 알고, 근데 이제 읽기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이제 실화 모티브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이거를 마치 실화인 것처럼 그냥 제가 방기해서 놔뒀을 때, 어쨌든 픽션이고 실제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용산 참사는 이랬다라는 걸로 좀 독해될 우려가 저는 있다고 봤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그 정치적인 뭐 캠페인성이 있다고 심지어 하더라도 네. 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봤고요. 특히 이제 유족들이라던가 어떤 실체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오독의 여지를 남기는 거는, 둘째로는 그 어떤 그 딜레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받고 시작하는 것. 예. 저는 좀 그런 게 느껴졌어요. 네. 일부러 예. 이거는 사실이 아니야라고 말하지만 누구나 그걸 보면서 그렇게 느끼게끔 만드는 일종의 역효과를 불러오는 의도됨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는 들어가 있지만 소설에는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거 외에도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그 저기 법률가 학설가 판례를 따른다라고도 적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법률가 학설가 판례를 따르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니다. 네. 저는 그 소수 의견의 영화도 네. 뭘 먼저 봤어요. 네. 근데 이제 보고 나서는 이거 법정 드라마인 것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들었었고 네.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썼구나. 그래서 소설을 찾아보게 됐었어요. 근데 정말 어쩌면 그렇게 꼼꼼하게 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신 건가요? 소설을 하기 위해서 네. 많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아까도 그 진실의 말스템 페이지는 제가 그룹할 때 소송을 갔잖아요. 5년간의 소송의 투쟁. 거기서 이제 법을 배웠다기보다는요. 법이야 사실은 소설을 위해 그 특정한 테마의 법을 이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읽어보는 것 정도는 저는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생각하는데, 제가 소송을 5년 동안 하면서 이제 변호사가 없이 어렵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제가 직접 법정에 계속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보기 힘든 풍경들을 남의 재판이라든지 혹은 이제 준비 기간에 이제 공판이 아닌 그 뒤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변호사와 취재를 그때 하셨군요.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이제 취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그 법조인들의 풍경 같은 거, 일상적인 풍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담긴 게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소수견에서 그 에피소드를 변형해서 많이 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소수 의견 영화를 보면서 네. 첫 번째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카메오로 출연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출연했다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5년 전에 구면이 그래도 한 번은 있는 사이여서 출연했다는 얘기를 어디에 나오나 봤어요. 영화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봤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나왔다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중간에 법무부 직원으로 젊은 직원으로 나왔다고. 다시 돌려가서 그 장면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어색하지 않은 연기를 하시던데요. 네.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저로서는 이제 첫 출연이었기 때문에 영화에 연습을 나름 그러니까 딱 그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이제 왔던 전화가 왔는데요. 감독님이 좀 싸가지 없게 해봐. 네. 주문이 그거였나요? 네. 그런 다음에 바로 몇 분 뒤에 그 의상 그 팀장이 전화를 했어요. 그 의상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보내달라.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고. 바로 이제 거기서부터 연기를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연기가 잘 났다는 거죠. 구면인데도 못 알아보셨다는 거. 네. 근데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력 낭비하지 마세요. 네, 경력 낭비하지 마세요. 그거고요. 네. 근데 이제 유해진 배우가 치는 데다가 가진 게 토익
밖에 없는 지는 경력이 토익 점수밖에 없게 생겨가지고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뭐 작가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정말 배우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걸 무슨 연기라고 하냐 메소드 연기 일주일 동안 심취해서 야 그랬죠. 그 한 장면을 위해 빛나는 장면이네요. 전혀 왜냐면 어색하지 않은.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다른 배우 대배우와의 호흡은 어땠나요? 그리고 소수의견은 저는 뭐 영화로도 아주 묵직한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본 영화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본 영화 3편 중 한 편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주 묵직한 마음에 여러 가지를 오게 하는 맞아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에 이제 D-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소수 의견에서는 아까 그랬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실제와 관계 없다라고 첫 시작을 한다면 네. D-에서는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저는 백구를 이루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의도하신 거죠? 네. 네. 일단은 소수견 물론 D-도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역사적으로 일단은 완료된 시절의 이야기라서 제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소수견은 용삼 참사 재판이 진행 중인 그쵸. 와중에 제가 쓴 소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마치 실체적인 진실을 제가 왜곡하는 것 같은 좀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평가를 해볼 만한 이제 시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사실 그리고 실화라던가 실명을 제가 고유명사들을 굉장히 부담 없이 쓸 수 있었고요. 이 소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소설에서 이렇게 운동권 당시 학생 운동권 조직 개보도로 시작하는 책은 처음 봤어요. 네. 거의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연예인 이름도 많이 나오죠. 예. 실존하는.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2000년대 이후에 그 역사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썼거든요. 아직까지 200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를 다룬 소설은 저는 나름대로 이 소설은 대하 역사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소설 안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D-라는 소설은 배경이 이제 그 2000년? 네. 2000년부터 한 2007년 정도까지인가요? 네. 2007년 정도까지의 한 서울의 대학이 아니죠. 여기서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서울대학교라고 예. 그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벌어진 어떤 학생 운동권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세 번째 소설이잖아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소설로 사실은 90년대 후반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2000년대 중반까지의 학생 운동권 이야기를 다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세 번째 소설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 이야기를 내가 할 만한큼 성숙했다라고는 그런 느낌이 오는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모든 소설이 이 이야기는 제가 그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쓰고 싶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사실은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이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만약 제가 학교 다니는 와중에 썼으면 굉장히 캐주얼하고 그냥 깊이가 없는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읽는 소설이 됐을 거고 우리가 당시에 놓여져 있던 그 위치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는 나이라던가 시대가 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쓸 때가 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고 그들이 이제 각각의 그때 있던 위치와는 또 다른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시대의 변화 같은 것들도 보고 정권도 바뀌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10년 흔히 누군가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던 시기 그 시기에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회고해 볼 만한 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왔던 것 같아요. 소설의 주인공이 네. 이제 제가 아까 작가님 소개시켜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설의 주인공 자체가 서울대학교 미학과 공공학번이에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실제 있었던 고유명사와 뭐 정당부터 시작해서 조직 뭐 이런 이름들도 많이 나오는데
진짜 그 실제 상황 본인 이런 주변의 이야기들을 염두에 두고 쓰신 거 맞는 거죠? 네, 제 이야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운동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변에 저의 가장 그 친한 친구들, 지금까지도 가장 친한 친구들은 이제 뭐 전부 운동권이었고, 사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특히 이제 서울대 내에서 운동권이 여전히 굉장히 조직이 강하게 영향력을 발휘하던 때였고요. 사실 뭐 서울대를 굳이 고유명사로 삼은 이유도 있어요. 그 어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운동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좀 굉장히 숭고한 지점도 있지만 분명히 한계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네. 되게 적나라하게 네. 또 쓰셨대요. 네. 그 책에. 예, 그 지점의 이야기를 전부 해보고 싶었고, 예, 그 지점에서 어떤 인간의 딜레마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우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좀 더 어린 나이에 빠르게 이렇게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매우 뛰어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몸 자체가 한계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시야는 먼저 열릴 수 있어도. 그렇죠. 예, 그 지점의 이야기를 좀 저는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이 소설이 어쨌든 이제 운동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제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특히 이쪽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에는 80년대 운동, 학생 운동이나 80년대 운동 또는 노동 운동 쪽에 관련된 수많은 신화와 전설, 계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삭한데요. 특히 아마 노유진의 정치 카페 쪽은 그런 게 빠삭하실 것 같은데요. 네. 경쟁 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네. 그런데 사실은 분명히 존재했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어느 시점까지도 분명히 존재했던 그 어떤 저는 뜨거움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어떤 청춘들의 그런 모습들은 네, 제대로 다뤄져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맞아요. 배경으로 다루거나 어떤 그냥 에피소드로 다뤄진 적은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다뤄진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D-라는 소설이 처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여기에 주인공은 이제 뭐 실존 다 쓴 거니까 계보를 책에 연대회의라는 이제 운동 조직의 주인공인데 저는 뭐 NL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책 너무 많이 권했는데 제 주변에 같이 학생 운동했던 친구들은 야 재밌는데 나는 NL 출신이어서 그렇게 100% 공감은 안 된다. 그래서 네. 다음 소설은 NL을 주인공으로 한번 농담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그게 저는 반갑기도 하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자로서 적절한지 못했지만 보면서 굉장히 울컥한 장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꼭 고맙다는 얘기를 사실 작가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방송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어쨌든 소설 굉장히 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강 작가님은 어떤 부분이 개인적으로 이 소설에서 인상적이셨는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마지막 장면도 사실 저는 좀 울컥하기는 했었는데 그 문장 하나가 약간 좀 확 이렇게 꽂혔었던 문장이 뭐였냐면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줄 그러니까 신사회 운동이라는 네. 한 줄로만 표현되는 게 그걸 깨달았다라는 그 법대생의 고백이 네. 있었어요. 주인공에 대한. 근데 그 순간 되게 이렇게 맞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되게 좀 아프기도 하고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사실 누구나 떠올려 보면 대학 시절은 흑역사도 많고 네. 자다가 이불킥하는 그런 일들도 많았겠지만 그게 어쩌면 내가 진짜 전부라고 믿었던 하나의 진실 같은 느낌이어서 좀 확 찔렸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데 네. 어떻게 쓰시면서 저는 사실 친구들 때문에 시작한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이제 진우라는 캐릭터의 실화 모델들이 있고요. 가장 제 친한 친구 한 명이기도 한데 그 친구랑 어느 날 밤에 술을 마시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너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이제 써야 될 것 같아라고 말했고 정확히 1년 뒤에 다 쓴 날에 다시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책을 주면서 그때 말했던 거 다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그러니까 계기 자체가 친구들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전 떠나는 과정들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 사실 저도 이제 소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별다른 계기 없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학생 운동도 비슷하거든요. 보면 시작할 때는 별다른 계기가 없이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떠날 때는 굉장히 큰 결심, 상처
그리고 아픔을 이제 남기고 떠나는데 그 친구들이 떠나는 과정을 봤을 때 떠나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어쨌든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을 과정을 봤을 때 전 뭔가 모르게 미안하다는 마음. 왜냐면요,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조직에 몸담아서 하던 이제 학생 운동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이별의 과정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너무 그들과 이렇게 저는 살을 섞어가면서 아주 막 절대절명의 순간들을 보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히 같이 다 보낼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그 가깝던 사이들이 그 어떤 이별의 시기에 정말 연인처럼 큰 상처를 남기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뭔가 헌정하는 이야기 하나를 쓰고 싶다는 생각 분명히 있었고요. 예. 어떻게 비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80년대 뭐 학생운동, 80년대 노동운동 뭐 이런 걸 다룬 이제 후일담 문학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 거기서 다뤄지는 어떤 슬픔, 뭐 상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90년대 후반 2000년대를 네. 다룬 분명히 누군가들은 그때도 뜨거웠고 네. 나중에 상처를 안고 떠났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분명히 지금 2015년 현재를 나름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들에 대한 거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헌정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와닿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네. 이제 흔히 남들이 얘기하는 학생운동이 망해가는 여러 가지의 시기들에 분명히 누군가는 있었지만 대체로 세상에서 위로도 칭찬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 네. 대한 이야기였고 책 제일 처음에 이런저런 이니셔들과 함께 그 이제 애정을 드러내신 장면, 문장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묘하게 좀 위로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책이 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무슨 뭐 이렇게 그 아름답게만 그린다던가 그 당시를 그렇지 않고 그 당시에 뭐 치기 어림 네. 예를 들면은 진짜 그런 모습들 어리석음 네. 때로는 황당함 네. 황당한 판단 객기가 불러온 참사 네. 그런 것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또 다루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것도 때로는 참 슬프게 다루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네. 다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도 그게 좀 저는 그게 좀 이게 80년대 후일담 문학과의 차이일까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 맞아요. 그러니까 유쾌하고 발랄한 장면들도 굉장히 문학적인 많았어요. 차이야 뭐 제가 문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까 잘 모르겠지만 문학의 차이인지 시대의 차이인지 아니면 우리가 실제 어떻게 돌아보면은 네. 어쩌면 그때 우리도 분명히 유머도 있었고 황당함도 있었고 객기도 있었던 건데 네. 그런 걸 너무 이렇게 막 미화하지 않고 딱 그러는 네. 게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지났으니까 이걸 네. 유머러스하게 그릴 수 있는 그 당시로서는 전부 다 진지한 싸움들이었죠.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계보를 맨 처음 페이지에 이제 펼치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 이제 계보들이 현재 그 진보 정치에 어떻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지까지를 표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그 진보 정치 내에서의 굉장히 싸움들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지금이야 뭐 중내산해하는 싸움이지만 웃고 지나갈 수 있는 해프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실은 정말 큰 적들이 따로 있는데 그 어떤 그 일종의 내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너무 지금 팽창해 있다는 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미니어처를 쓴다는 느낌도 좀 있었고요. 네. 분열과 결합과 분열과 다시 또 진보 재편 결집이라는 걸 앞두고 있는 정의당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많이 와닿는.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책장을 딱 덮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하고 여전히 가슴에 뭐 그때 20대가 가졌던 뜨거움을 안고 살기도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묘하게 위로가 됐던 건 뭐였냐면 이루지는 못했으나 잘못 살진 않았다. 라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도 가끔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되게 되게 위로가 됐다라는 표현이 그런 네. 말씀이었어요. 조사장은 어땠어요? 위로가 됐어요? 저는 위로가 됐어요. 많이. NL 출신인 저한테도 위로가 됐으면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왜 공대엔 NL이 많을까요? 그건 제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수 대표님 왜 많나요? 저는 이과대라서요. 저희 공대는 오히려 강 작가님이 공대예요. 네. 네. 근데 저는 NL이 아니어서요. 네. 어쨌든
뭐랄까요. 저는 오히려 근데 인상적인 거는 저는 뭐였죠? 여기 이제 주인공 하고 미주 네. 하고의 감정들 이런 게 저는 이건 뭐 개인적인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개인적인 뒷풀이를 기대하세요. 옛날에 연인들이 갑자기 떠오르면 정말 저 많이 진짜 눈물 찔끔했습니다. 특히 이 장면이 있어요. 356페이지 청취자들 기억해 주십시오. 356페이지 여기는 이 소설의 정말 빛나는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제 전국의 투쟁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이제 데모를 하러 다니는 이런 와중에 갑자기 이제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가 걸려오고 둘은 이제 아주 거칠게 이제 서로를 몸을 탐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결론이 꿈이었던 거지. 물론 다 상상이다. 매일같이 하루 종일 울 뻔했습니다. 너무 크게 웃어 죄송해요.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지나면 다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지금 청취자분들은 지금 조사장의 표정을 못 봐가지고 이 상황을 굉장히 그윽했어요. 순간적으로. 여자친구가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심리를 탁 했을까? 이거는 개인으로서 경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제 직접은 아니지만 이제 후배 한 명이 봤을 때 굉장히 큰 느낌으로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애인 사이였는데 둘 다 이제 같은 학생운동 정판에 있다가 한 명 여자친구가 애인이 이제 어렵게 그만둔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그만둘 때 곱게 헤어지지 못하잖아요. 막 서로 붙잡고 뭐 미련과 뭐 이런 상처 투닥거림이 있는데 찌질해. 그렇죠. 정말 애인이 이별하는 거랑 비슷한데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떨어져 나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그만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대의가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 광경에서 이건 뭐 평가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뭔가 하여튼 인간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좀 방금 얘기하신 장면에 제가 목격한 경험들이 그때 제가 봤던 느낌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 물론 상상이지만 소설 안에서는 실제로 가장 사랑하던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어떤 삶을 건 것 같았던 그 지난 일들을 떨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것들은 잠깐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가 진행자가 뭐 유시민 작가님이나 진중건 그런 분이었으면 뭐 완전히 다른 얘기들로 80년대 학생운동과 90년대 학생운동을 비교하고 2000년대는 비교하고 이러셨을 텐데. 잠시 유 작가님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그런데 이건 이제 경험자들, 이 소설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순간 여기서 표현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기도 했고. 그렇죠. 저 또한 제 주변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고 경험해봤던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송을 하면서 점점 눈시울이 촉촉해지네요.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이거 방송 끝나면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러 가실 거죠? 네. 그럼. 세 번째 이야기로 좀 슬슬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D-란 소설로도 이제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고 계시지만 또 하나 제가 인상 깊은 거는 문학상 폐지 운동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표현은 이제 하여튼 문학상 보통 각종 이제 문학상들 있잖아요. 지난 방송에 출연하셨던 장강명 작가가 이제 그런 각종 공모와 문학상을 상복이 넘치시는 분이시죠. 쓰는 분이신데 역설적으로 이제 오늘 초대한 손아람 작가님은 그런 문학상을 폐지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거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장강명 작가님이랑 저랑은 이제 좀 굉장히 친하고 이 문학 권력을 조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의논도 하고 그런 사이긴 한데 그러면서도 달라요. 장강명 작가님은 얘기하셨듯이 그런 공모 문학상을 휩쓴 일종의 고시로 치면 고시 삼관왕 이런 존재라면 저는
아무것도 대입에 실패한.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문학상 수상 경력도 없고 이제 공모에도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작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시각에서는 사실 이 공모전을 통해서 현재 그 문학이 전부 구조화가 돼 있는데요. 공모전이라는 건 대형 출판사에서 하는 공모전, 이게 굉장히 입시랑 비슷해요. 대입 입시랑 비슷해서 몇 년을 두들겨 보고 합격할 때까지 작가들이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게, 작가의 길을 포기하는, 대형 출판사에서 책을 내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가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전국가적인 규모의 입시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그 두 분께서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데,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한 5년 정도 백수 상태에서 원고를 계속 두들겨야 된다, 출판사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막한데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그 5년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다른 일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저는 그 현상이 실제로 지금 문단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재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리고 특히 문예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창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분야로 떠나고 있어요. 굳이 뭐 보상이 크지 않는 작가 문학을 하기 위해서 대형 출판사의 문을 이렇게 두들겨서 작가가 될 필요가 있냐는 종류의 그 생각과 그런 종류의 압력이 정말 실제로 그 작가들을 바깥으로 내몰고 있고 다른 분야로 떠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는 현실은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가진 작가들이 실제로 작가 이 문단에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밀어내고 있다. 스스로 문단 제도가 문학적인 재능을 문단 바깥으로 밀어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문예지, 특히 이제 대형 출판사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문예지와 그 문학 공모전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고, 특히 문학상에 대해서는 이거는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문학상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이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일단 작품의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로 살아나지 않고 심사위원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등단의 기회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제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잘 몰라서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소설을 쓰고 싶어. 집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썼어. 뭐 알바도 해가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뭔가 이게 책도 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작품을 알리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공모전이나 뭐 등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모전으로 어떤 완전히 제도화된 이상으로 지금 상상력이 작용하지 않는 건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출판사에서 책을 내고 많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으면 자연스럽게 작품이 알려지고, 그리고 작가가 알려지고, 이게 정상이고, 제가 사실은 지금 걷고 있는 길도 그런 거고요. 그런데 되게 실제 많은 반응들이 그래요. 공모전이 없어지면 작가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리냐. 그런데 사실 이 공모전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공모전 하나당 수백 명의 작가들이 작품을 내는데 하나가 뽑히면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폐기 처분이 돼요. 나머지 원고들은. 그러면은 공모전이라는 거는 사실 로또랑 비슷한 거예요. 나머지 수백 명의 작가의 삶을 모두 다 모아서 한 명에게 몰아주고, 그 한 명은 빠르게 그 주목을 받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작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실상 그 로또 상금을 모아서 한 명에게 주는 것과 지금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 장강명 작가님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지금 공모전을 굉장히 휩쓸면서 많은 주목을 받잖아요. 근데 공모전 덕분에 장강명 작가처럼 좋은 작가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 장강명 작가의 작품은 공모전을 수상했던, 입상하지 않았던 똑같은 작품인데 왜 그런 작가와 그런 작품이 공모전을 통과해야지만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작가들이 공모전을 왜 두들겨야만 하고, 공모전을 운영하는 몇 개 소수의 그 대형 그 일종의 출판 자본들의 이익에 복무해야지만 작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저는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그걸 모든 걸 다 이제 사실은 핸들링하는 주체의가 되는 그렇죠. 현실인 거죠, 지금은. 네. 그리고 대형 공모전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출판사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작가 입장에서는 대형 출판사에서 그 공모전을 통과해서 책을 내야지만 작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반면,
출판사들은 소형 출판사들은 공모전을 운영할 돈도 안 되지만 공모전을 운영하지 않으면 문학은 낄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계속 출판사 몇 군데서 문학을 과점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점점. 그럼 그게 또 권력이. 그렇죠. 그게 바로 문학 권력의 문제고 그렇게 과점이 높아지다 보니까 표절 사태 같은 게 났을 때도 자기들이 자원을 몰아준 작가를 망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순간 제가 지금 많이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모전에 당선이 된 작품이라 그러면 일단 서점에 이제 금띠를 두르고 드러누워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드러누워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제 책은 꽂혀 있으면 안 돼요. 드러누워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뭐 추천사들과 언론의 노출도가 이제 확 높아지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하나의 카르텔처럼 되어 있는. 그렇죠. 사실 그게 공모전 굉장히 가장 큰 실질적인 기능이에요. 실제로 물론 심사위원들, 평론가들, 심사위원들은 좋은 문학에 상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고 하지만 그걸 운영하는 거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출판사란 말이에요.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걸 통해서 평론가들이 심사위원을 참여해서 어떤 작품 하나를 뽑고 그 작품을 평론가들의 말을 뽑아서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담아서 시장에 내보낼 때 효과, 그 효과 때문에 공모전이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공모전 상금이 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하지만 상당 금액을 그 과정을 통해 뽑아내죠. 그러니까 대형 출판사들은 아주 크게 미치지 않는 일종의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이 소설 D- 원래 띠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네요. 그래서 스스로 100억 D-TG에 적혀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어디에 적혀 있었죠? 하여튼 스스로를 제가 100억... 농담으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논쟁을 여러 군데에서 다른 작가들, 다른 출판사들이랑 하고 다니는데 뭐랄까 씨알이 안 먹히는 느낌이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길래 그럼 처음 나도 들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됐었거든요. 이해가 안 된다면 나도 그럼 공모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100억짜리 공모전이다. 상금 100억. 그리고 심사위원은 나고 수상작도 나다. 그리고 띠지에도 내가 상금 100억짜리 공모전 수상했다는 걸 둘러가지고 나도 똑같이 내보내겠다 시장에. 그럼 이게 과연 올바르다고 보느냐라는 이제 일종의 그 패러디로 도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거를 이제 헤드라인에다 깔아가지고 100억 상금 수상한 작가라고. 한겨레 신문에서 공모전 크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상금을 얼마짜리 꼭 액수를 또 적더라고요. 그쵸. 보니까 1억 원 고려 1억 고려 뭐 수상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화제가 되고 예를 들면 이것도 소설도 등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여기 구조가 좀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그게 문학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사실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런 방식으로 공모전을 몇 개를 통해서 문학이 돌아가면은 사실 심사위원은 거기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몇 명 안 돼요. 그 몇 명이 문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양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유전자 수십 개를 가지고 조합해서 그냥 문학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다양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자고요. 만약에 D-라는 소설이 어떤 출판사의 공모전에 공모를 했다면 출판사 심사위원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70년대 이제 유신 독재와 싸우던 분이실 거고 어떤 분은 이제 80년대 어떤 분 과연 D-는 그 공모전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장담 못할 것 같아요. 통과 못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많은 경우 그 정도 자리에 갈 수 있는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 면에서 보수적이고 그리고 이제 물론 문학적으로 좋은 문학을 뽑는 분명히 안목들은 있지만 굉장히 도발적이거나 정치적인 작품에 대해서는 일단은 미심쩍어하거나 좀 경계하는 어떤 문학이 정치로 오염되는 걸 일종 바라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일종의 세상을 좀 앞서 나가서 바라보는 작품들이라던가 그런 성향의 작가들은 거기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소설을 제가 생산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전혀 잘 모르지만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해요. 한국 소설이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래서 판매량도 낮아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악순환의 고리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입맛에 맞는 천편일률적인 작품들 그것만 팔리고 다양성은 없고 재미 없어지고 그런 생각은 드네요.
최근에 이제 문학상 관련된 이런 이제 문제 제기도 하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게 정확한가요? 로이 엔터테인먼트. 네. 로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이쪽 사태와 이제 음악인들 관련된 문제 제기도 최근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들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게 로이 엔터테인먼트. 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뭐 영어에 워낙 약해서. 이게 그러니까 뭐 회사인가요? 이게 어떤? 네. 이제 배경음악, 방송음악을 제작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광범하게 사실은 이제 음악 분야에서 있어오는 불법에 가까운 관행인데 이제 최초로 당사자들이 나섰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는 아니지만 음악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직 래퍼. 네. 그리고 이 문제를 기존에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서고 싶어하는 당사자를 우연찮게 만나서 제가 공론화를 좀 돕고 있는 셈이고요. 근데 많은 주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여기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녹음하고 있잖아요, 팟캐스트를. 네. 근데 이제 옆에 국회의사당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로이 엔터테인먼트로 얽힌 저작권 문제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어떤 분이 출석 같은 걸 하셨나요? 네, 뭐 지금 정확하게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일단 국정감사로 일단 자료를 열람하고 저작권협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들었고요. 또 한편이 바로 옆에 또 로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요. 아 정말요? 왜냐면 방송국이 있기 때문에 방송국 앞에 방송음악사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조그만 지금 동네 안에서 지금 해고된 작곡가들이랑 로이 엔터테인먼트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묘한 풍경이네요. 오늘 여의도. 어쨌든 이제 청취자분에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로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작곡가들을 부려서 곡을 생산하고 작곡가들에게 정당한 페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건인 거죠. 그 포인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노동자와 기업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예술 창작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단순히 노동과 급여 차원이 아니라 예술가의 노동 생산물은 사실 저작권이 발생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저작권은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 노동자들이 뭔가를 제조하면 이 물건이 제조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것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회사로 귀속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노동자가 자동차를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저작권은 법률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도 저작 인격권이라고 해서 만든 사람의 이름은 만든 예술 노동자의 것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내가 서태지를 위해 곡을 써줬다 그래도 그건 서태지가 쓴 곡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쓴 순간 그건 제 곡인 거고 이건 양도 불가능한 권리거든요. 창작의 그런데 로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일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일종의 영업하는 고위직들이 자기 이름을 넣고 있어요. 수천 자기 곡을 걸로요? 네, 자기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럼 만든 사람 이름을 같이 넣어주는 건가요? 아니요. 만든 사람 이름을 고의적으로 빼고 있어요. 이거는 믿기지 않는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로이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거는 지금 당사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 로이지만 대중 가요 그리고 영화 음악 이런 모든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상 굉장히 밥 먹듯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에요. 최초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영화나 음악을 소비를 했는데 거기 영화 음악 조성주 이렇게 써 있는데 그렇죠. 조성주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창작을 했으면 그것이 창작자의 것으로 당연히 귀속이 되고 그 사람이 뭐 사실 이제 얼마나 저작권에 받는 포션이나 이런 것들은 불공정할 수 있지만 아예 이름 자체가 삭제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쪽 분야 비즈니스들이 운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사업 자체가 불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여기는데요. 이게 핵심인 거죠. 진짜 창작자의 이름을 훔침으로써 이름을 숨기고 그들을 유령으로 만들고 자기가 창작자 행세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창작자는 한 번에 수십 개의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십 개의 일을 하고 수십 개의 결과물에 자기 이름을 박으면 그만큼 가속이 붙는 거예요. 성장 속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 창작자가 아닌 사람이 오히려 가짜 창작자가 창작 분야를 지금 점령하는 모든 분야에서
지금 방송에서는 로이 엔터테인먼트가 그렇지만 영화 쪽에서도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지금 영화 음악 감독이 똑같은 걸 하다가 지금 적발돼서 이제 우리 지금 같이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가요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몇 명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네. 이게 일종의 이 산업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관행이 굉장히 깊이 있었던 거네요. 네, 저는 이걸 그들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데 관행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이런 불법을 과감하게 저지름으로 인해서 편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크게 성장해서 점령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작곡가들의 피를 빨면서 결국 성장을 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예. 되게 놀라운 이야기네요.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이거 생각보다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이름이 자주 보이는 작곡가들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자주 빨리 그렇죠. 많이 생산하시지? 근데 그 미스테리가 풀린 듯한 느낌이네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10분 동안 하기는 적당하지 않고 나중에 한번 제대로 다뤄보실 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작권 분야에서 이런 종의 문제들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처음으로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어떤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지점에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청취하시는 분들도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쪽에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 주시거나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동참하시는 방법도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마스트라는 법무법인에서 일종의 그 공익소송 차원에서 도와주고 있고요. 마스트?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지금 민주당 쪽의 유은혜 의원실에서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뮤지션 유니온 그리고 유니온. 예술인 소셜 유니온이 각각 연대해서 대응하고 있고 이제 며칠 전부터는 그 영화인 노조에서도 이제 영화 분야에서 이런 문제에 어떤 제도적으로 보완책 이름 표기 문제에 있어 성명 표기 문제에서 제도적인 보완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각각 연대체로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단지 이제 로이 엔터테인먼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관련된 관행과 어떤 제도적으로 이제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례들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만약 그 비슷한 피해자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조금 용기를 내셔서 뭐 당장 꼭 존재를 드러낼 필요가 없고요. 익명으로라도 사례를 받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뮤지션 유니온이나 소셜 유니온 쪽으로 한번 사례를 제보를 해주시면은 같이 연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작가시니까 마지막 질문을 이걸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차기작 있으신가요? 아까 차기작을 그 NL 얘기 한번 써보라고 했잖아요. 사실 쓰고 있어요. 정말요? 네. 그 NL의 그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천적이 국가정보원이잖아요. 그렇죠. 늘 우리는 국정원이. 그래서 이제 국정원이 이제 NL을 어떻게 잡아먹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저기 열혈 독자 조사장 예약입니다. 제가 이 기쁜 소식을 과거 NL이었던 제 동료들에게 다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충격적인데요. 네. 농담인 줄 알았는데 되게 실제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손아람 작가님 모시고 정말 시간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 나눴고 너무 빨리 갔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근데 뭐 저희 이제 저희 진행자와 게스트에게는 또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방송이 끝나면은 뒤풀이를 가서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예정이니까요. 언젠가는 청취자분들하고도 더 깊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 나눴고 저는 여러 가지로 뭉클한 얘기도 개인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요즘에 영화 산업이나 음악 산업 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어떠셨는지 이제 앞으로 좀 의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취자분들의 사연이나 고민 또는 의견을 좀 이메일로 접수를 받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해요. 이메일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다 영어를 매우 잘하실 거라는 전제하에 테라스 영입니다. TERRACEYOUNG @ gmail.com입니다.
예, 이메일로 여러 가지 사연이나 고민들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여 악플로 달게 긴 욕 같은 거 보내주시면 네, 제가 친절히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연도 좋고요, 고민도 좋고요. 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테라스0으로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사장님과 논의를 해서 이런 여러분들이 좀 다른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읽어보고 또 소개도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게스트 손아람 작가님 고생해 주셨고요. 강은주 작가님 오늘 마지막 정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이분을 만나기 전에 이 작가님의 인터뷰를 봤어요. 정치적인 의제들은 사실 무관심과의 싸움이다. 무관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압도적 오름으로, 냉철한 논리로, 우아한 지성으로 저는 차라리 유머, 분노, 눈물, 연민, 매력 같은 원시적인 감각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봤어요. 짜증나게 멋있더라고요. 제 조사장이 정의당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했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정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는 멘트였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원시적인 감각, 그리고 우리의 연대, 그리고 정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모두가 정치와 사랑에 빠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진행된 테라스 Y였습니다. 오늘 손아람 작가님 모시고 여러 얘기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강은주 작가님이랑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방송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방송보다 좀 나아졌나요? 나아지지 못했다면 또 따끔한 비판이나 질책해 주시고요. 세 번째 방송은 그러면 반드시 더 나아지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한 달 동안 행복한 가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성주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은주였습니다.